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2월 2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업보고서를 일찍 공시를 한 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높을 확률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좀 일단은 그런 선입감을 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2월 21일 날 그 코스피 그 상장사 들 중에서 그 6개 회사가 일찍 공시를 했는데 S&T 그룹이 대부분이고요. 현대약품이 중견기업인 현대약품이 일찍 공시를 했고 ESR, 캔달, 스퀘어리츠면은 이게 뭐 부동산 관련 회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6개 회사가 검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보고서 그 제출 기한은 여기 뒤에 안 보이지만은 4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간 사업 보고서만 한 3개월간의 이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그, 그 전산화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3개월까지 그렇게 늦게 3개월이면은 이제 2024년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작년도 거를 그 공시한다는 것은 그 떠나간 배 손수건 흔들기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어쨌든 스루풋 그 분석을 해내는 그 스카이어 홀딩스의 그 주요 콘텐츠가 스루풋 회계 분석이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나라 그 주로 그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기업 분석을 그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관심 있으신 그 시청자분들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분석한 내용이 얼마나 그 의미 있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유나 기자가 YT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중국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미국 CNN 방송에서 보도한 거를 인용해 가지고 좀 했습니다. 중국에서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의 6.3배의 74,800달러, 약 1억 원에 달했다. 중국에서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에는 양육비는 94,500달러, 약 1억 2,5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1인당 GDP 대비 18세까지의 양육 비용은 한국이 7.79배, 7.8배, 그러니까 약 그냥 한 8배, GDP의 그 8배 정도 들으니까 우리가 한 3만 5천 달러라고 보면은 38이 24, 어, 한 40, 아니 24만 달러 정도, 한 3억 원 가까이 들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그 조사 대상국 가운데 그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 6.28배, 영국 5.25배, 뉴질랜드 4.55배, 5위권을 형성했고 일본은 4.26배, 미국은 4.11배. 어, 그 미국 대학 등록금이 꽤 비싸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학자금 융자 뭐 면제를 바이든이 인기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그게 제 돈 내고서 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 비불공정하다라고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 공제 혜택이 너무 세다 이렇게 좀 공화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1.1배와 호주 2.08배, 프랑스 2.24배는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뭐 대학교 가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 초출산율, 세계 1위죠. 인과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양육비가 비싸다 그러면은 중국도 인구 감소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 연계해 가지고는 쭉 생각해 보는 게, 좀 긴, 논리적인 긴 화살이지만은, 어, 다가올 미래는 아마 모계 사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어, 저출산율 때문에 그런 그 느낌이 좀 들어요. 하나도 안 보여. 미세먼지 뿌연 하늘, 꿀벌들도 앞을 못 본다니. 주소연 기자가 헤럴드 경제에서 보도했는데요. 겨울과 봄철 기승인 미세먼지, 숨쉬기도 어렵지만 눈앞에까지 흐릿할 만큼 시야를 방해한다. 그런데 이 꿀벌한테도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꿀벌이 이 수분 활동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게 그 식물의 번식도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식량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도와 중국에서의 농업 생산에서 수분 수요 충족의 실패가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과 미세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미세먼지가 깔려 있는 모양인데 1년 내내 이렇다 그러면 이건 못 살죠. 근데 그 겨울철과 겨울철에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그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남방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전부 다 우리 그 서울처럼 그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 형편인 나라도 아니고, 어차피 일반 그 가정에서는 석탄을 많이 떼게 되면은 또 공장도 있죠. 굴뚝 공장, 그 석탄을 연료로 하는 많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 자연적인 영향 때문에 중국 동북 지방계 그 우리나라로 날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황사란 것은 농번기 때 그게 옛날에는 이제 깨끗한 황사가 날라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영양분도 뭐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아니올시다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요건 한강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거의 뭐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국가 대 비국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어느 쪽인가라는 제목으로 오카자키 연구소가 웨지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2024년 1월 30일자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지는 이 신문 컬럼니스트 자난 가네쉬에 의한 비국가 주체의 시대의 도래, 포스트 미국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 큰 우주 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며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귀추에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중동에서도 하마스, 그다음에 후티파라고 그러죠. 일본식 발음은 후시라고 발음하는 모양이에요. 국가가 아니지만 지역 정치 경제를 대혼란시키고 있다. 요르단에서 미군을 살해한 것도 국가가 아니고 무장 세력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화로 국가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제목을 붙였는데,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지금 국가 간 전쟁이 있는데 열전 이런 게 아니고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경제 안전 보장, 디리스킹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리버럴 노선이라고 그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진보주의 그런 사고방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미국에서도 이민의 증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큰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일본의 다나카 아키히코라는 어떤 학자가 있는데 국가를 그 세 가지 권역으로 음, 분류를 했답니다. 일본력이 민주제도화하고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 안정한 국가라고 하고 이권력은 어느 쪽도 성숙 안정하다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국가가 있고 이게 중국, 러시아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3권력의 국가의 제도가 약하고 혼란, 무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 이래서 이 3권력에서 그 계속 혼란, 무질서 이런 쪽에서 그 많이 그이 무장 세력이나 이런 반국가적인 그런 단체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연구소의 이 논지는 국가냐 비국가냐 양자택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풀어나가고 있고요. 어, 그 대국 간 경쟁 속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나라에 있어서 제조업의 시대가 과거의 것이 되는 가운데, 요거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미래 세계도 제조업은 밑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산업화된 시대에는 어떻게 국민의 넓은 층에 경제적 이익을 미칠 것인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불만을 키우는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사회의 분단을 회피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고뇌하고 있는 게 국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요게 이 딴지를 더 거는 얘기, 딴지가 아니고 좀 추가적인 의견을 한다면은 이제 민족이라는 용어를 쓰는 애들은 전부 다 그 빨갱이로 몰아야 될 것 같아요. 민족 얘기 이제 그만하자. 이 세계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섞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초절산율로 다인종 국가가 좀 돼 가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예멘에 있는 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하는 집회, 이거는 이런 사진을 좀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 요 위에 제가 쓴 대로 비국가라는 화두가 오히려 제가 오히려 각인이 됩니다. 그림 맥락은 비국가를 그저 무장 세력 정도로 언급하는데 가장 비국가적인 세력은 저는 글로벌 금융 자본이라고 봅니다. 얘가 그 로스타일드가 되겠어요. 이 금융 세력이 포스트 미국의 수면 위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저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증시 띄우려는 정부의 재계 자각주 소각 화답. 그래서 기업 참여위에 법인세 등 세액 공제도 좀 필요하다. 아, 아니 그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던 거 소각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세액 공제까지 그 욕심을 부리. 그뭐 부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주가가 좀 올라간다면은 뭐 해볼 만한 거겠지만은 뭐 그런 수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 말하자면 그 주가 상승 프로그램이 구체화하면 주주가 순자산 비율, PBR,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검토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삼성생명에서는 그렇게 이제 에, 그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는 사실상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액 공제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소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 아니 저기 상속세 얘기는 이제 윤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거고 자사주 소각은 이제 그 민간 기업이 이제 화답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외국 자본들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ESG의 거버넌스에서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역할이 없다는 지적이 강하죠.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는 주가 상승과 모순되는 일본 경제,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왜 주가 강세로?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노구치 유키오라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 평균 주가 사상 최고치다. 34년 전인 1989년 12월 29일 수준으로 겨우 돌아간 것에 불과할 뿐이다. 사상 최고로 올랐다 그래도 일본은 그동안 상승률이 너무 낮았을 뿐 미국은 14배가 올랐고 일본은 이제 1배니까 1배라는 게 1989년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 것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그 4분기 때 GDP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실질 임금 계속 하락, 소비도 침체, 그리고 지금 일본 경제의 부진은 오히려 진행이 되고 있지. 인플레이션 운운하고 금리 인상도 뭐 띄어지고 니케이 그 주가가 막 오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일본 경제가 좋아서 주가가 왕창 올랐다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 자본이 일본 자본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엔화와 약세에 의한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부상 이익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엔화 약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2000년대 무렵부터 계속되어 온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하고 있네요.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은 있지만 올라간 요인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적이다. 이렇게 되는 게 또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유포리아의 분위기, 유포리아라는 개념을 제가 못 찾아봤어요. 희박한 80년대 후반의 거품도 아니다. 이처럼 지금의 주가 상승은 경제의 실태와 동떨어져 있으므로 현재의 상황은 거품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스루퍼 회계로 분석하고 주가도 좀 참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PBR도 보고 주가는 실물 경제가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로 이제 저는 이렇게 이 뉴스를 해석하게 됩니다. 우슬라 폰데레어 라이엔이 유럽의 경제를 파괴하는 데는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가지고 매튜 린이라는 기자가 텔레그래프에서 보도를 했는데 유럽 위원장은 아주 그 여성 위원장이죠. 그 아주 그 깎아내렸습니다. 영국의 최종적인 블록 탈퇴를 감독하고 브렉시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팬데믹 기간 동안 의례 정책을 장악했으며 EU의 첫 번째 주요 차입을 시작했으며 기후변화 전략을 도입했으며 산업 정책에 대한 브뤼셀 기계의 권한을 크게 늘렸다. 이 기계라고 그래가지고 원어를 찾았는데 에, 그 머신이라고 써 있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진짜 기계가 아니고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천억 유로의 규모의 코로나 복구 기금을 출시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국의 산업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엄청나게 비싼 그린 뉴딜을 시작을 했답니다. 위장된 보여무역주의처럼 보이는 탄소 국경세, 대체 에너지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막대한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22년에 시작한 농업에 대한 수십 가지 환경 목표와 함께 살충제 사용을 제한하는 팜투포크 전략은 터무니없이 비싼 거로 판명되어 분노한 농부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서 시위의 물결을 촉발시켰다.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고 크림반도 쪽에 이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 크림반도 쪽으로 또 흑해 쪽으로 나오는 데까지도 그 러시아가 다 막으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농산물이 그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그 서유럽으로 감으로써 그 곡물 가격이 내려가 가지고 그 농사를 지금 채산성이 없다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유럽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이.
셋째, EU가 지난 5년간 축적한 모든 추가 권한은 주로 혁신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무관한 블록의 방식을 미시적으로 관리하는 데만 사용했다. 뭐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어쨌든 뭐 큰 그릇을 못 보고 그 미시적 관리에만 급급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네요. 브뤼셀의 만다린들이라고 그 만다린이라는 게 원래 중국 용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만다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새로운 부를 창출한 기업가와 기업 대신 팸프셔와 입법자인 것처럼 규제 초강대기금을 자랑한다. 음. 터무니없이 거추장스러운 이후의 인공지능 이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을 짓누르고 투자를 저지할 그 막대한 어떤 규제를 또 부과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얘기하면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에 EU가 약 30%였는데 현재는 15% 떨어졌다. 전반적인 유럽 경제가 비중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폰데 라이엔의 불충분한 지도력 하에서 5년 더 빠른 성장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신 그것은 단순히 점점 더 큰 무관성으로 쇠퇴할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 여성분이신데 좀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 나이대인 것 같아요. 입술 그 위에 요게 잔주름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요거는 제가 2월 19일, 2월 20일쯤 요거 저 제2기에 입후보하겠다는 뉴스를 소개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독일은 2천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봤다. 우크레인스카 프라브다에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르셀 프라츠세르 독일 경제연구소 회장은 우크라이나에서 2년간의 전쟁 후 독일의 경제적 손실은 2천억 유로를 크게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높은 에너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그 이거 저기 퇴임한 그 누구죠? 그 갑자기 메르켈 여사, 메르켈 여사하고 밀월 사이에 있을 때는 이런 천연가스가 들어오면서 그 독일은 탈원전을 아주 그냥 완료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가 들어오면서 그 트럼프가 또 들어오면서 음, 자관 그게 막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딴 데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되는데 미국은 돈을 버는 대신 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독일 경제가 지금 엉망이다. 그런데도 세계 3위입니다. 4위로 일본이 밀렸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금융 비용이고 다른 어떤 간접 비용, 전쟁으로 인해 확대된 지정학적, 지경학적이라는 용어도 쓰네요. 이런 용어는 나중에 또 좀, 좀 이거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 특히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프라츠셔는 이는 특히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렇게 뉴스 보도에는 이 사진이 아니었는데 제가 요거는 전에 한 보도한 내용을 그냥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푸틴도 조금 더 젊었을 때, 메르켈 여사도 조금 젊었을 때, 둘이 대학 동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메르켈 여사는 동독의 그 공산당 그 간부 출신이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시청 공안부 제1중국인 단체 수색 중국 국적 여자 2명 체포 FNN 프라임 온라인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요. 도쿄 지오다구의 빌딩에 들어가는 제1중국인 단체의 경시청 공안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가 중국인 여자 2명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불구속으로 시킨 모양이네요. 여기서는 그 체포 이렇게 제목은 해놓고 어쨌든 뭐 가짜로 유흥업소 정체원이라고 정직원이라는 뜻이겠죠. 급여 100만 엔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고발하는 데가 스페인 NGO가 중국의 해외 경찰 거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면은 불법을 어떤 첩보가 들어와서
이렇게 그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디 여의도 쪽 어디 중국집이 그 저기 해외 경찰 그 이 조직이라고 그렇게 이제 또 얘기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지금 중국의 해외 경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독일의 옛날에 게시타포 같은 거 같아 돼가지고 중국인들이 망명 이민이 일본과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데 현지 중국 해외 경찰의 존재가 망명 가서도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죠. 우크라이나 국방군 하루 만에 러시아의 천여 명 살해, 포병 체계 40기 파괴, 전쟁에서는 자신들의 피해상은 잘 발표를 안 하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만큼 조졌다 하는 얘기를 여기 그한 러시아 군인 한 40만 명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 무기도 파괴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지난 하루 동안만 우크라이나 국방군은 1230명의 러시아인을 살해했고 36대의 러시아 기갑병력 수송선 40대의 포병 시스템 2대의 항공기를 파괴했다라고 출처는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총장 페이스북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맨 앞장에 있는 그 사진인데요. 이걸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이게 젊은이 같지가 않죠. 이제는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노인네들까지 나와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는 안 나와야 되겠죠.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자원에서 온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은 차라리 더 살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전쟁에 나간다. 라는 노인네들도 있다 그래요. 귀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안방 뺏길라 방산 생산 성능 높이는 유럽. 정재원 기자가 조선비지에 했는데 이제 그 슬픈 뉴스라면서 조선비지의 정재원 기자가 눈에 많이 떠요. 군사 전문 기자인 것 같습니다. 22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라인메탈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답니다. 요게 왼쪽이 우리나라 거고 오른쪽이 이 독일 것 모양이에요. 음, 우리나라 게 좀 더 쌈박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 KF-21 전투기하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요것도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9이죠. 이 K9하고 요거는 이제 영국 자주포라고 아처라고 돼 있는데 요거하고 좀 또 경쟁이 이 사람들은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거로 돼 있고 우리나라 거는 그 전차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정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한국 방위산업은 동유럽에서 교두보를 확보해야만 이를 기반으로 서유럽과 미국까지 진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유럽의 요즘에 방위산업 다시 강화시키는 얘기는 트럼프 효과로 이렇게 또 보여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의선 룰라 브라질 대통령 면담 2032년까지 1조 5천억 투자. 이미 그 현대차는 브라질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로 소개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더 계속해서 투자해가지고 좀 더 그 브라질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에, 룰라가 노동자 출신이죠. 물러났다가 다시 대통령의 왼쪽은 이제 부통령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대차의 그 세계화 삼성이 좀 부진하니까 현대차가 그 잘 그래도 좀 나가서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가 덜 디플레이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대차가 달러를 좀 많이 벌어들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속보 대통령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방침. 그 여가부 없애겠다고 그 선거 공약을 했는데 1년 반인가 지났는데도 왜 안 없애나 했는데 이 김현숙 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장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사표 쓰기를 기다렸나 어쨌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건 그 차관 대행 체제로 가면서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여가부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폐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성가족부 해체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요. 윤 대통령 비방하는 가짜 영상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에서 했는데 요 오른쪽 게 이제 그 이 페이크 뉴스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확실한 건데 일국의 대통령을 조롱의 대상으로 지금 작업하는 세력들이 과연 어떤 새끼들이냐? 어, 언론의 자유란 이름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 행위로 취급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 우측에 있는 말을 제가 반대로 바꿔봤습니다. 요런 것도 페이크 뉴스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윤석열 상식을 통한 이념에 충실하여 대한민국을 흥하게 하고 국민들이 희망에 차게 했다. 윤석열 정부는 말과 행동으로 서민을 위해 역량과 청렴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희망에 차게 했다. 저 윤석열이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으며 오로지 민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렇게 방송해도 이거 페이크 뉴스라고 또 진짜 그랬어? 그거 아니잖아. 실패하는 것도 있는데 차라리 이게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가짜 영상이 더 좀 수준 높은 그런 거가 되지 않겠냐. 응? 이렇게 나오면 대통령실이 조금 요거 좀 이상한데 이거 완전 구구가 얘기하는 모양 같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 실패한 것도 있는데 이러면서 개면죄가 할 것 같기도 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